그해 옥연은 27이었다. 시집 온 지 6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끝에 서방마저 세상을 떠나 이어 3년 가까이 상복을 입었다. 사람들은 그 모든 세월의 죄를 옥연 한 사람에게 씌웠다. 새벽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무엇을 잘못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죄가 처음부터 옥연의 것이 아니었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리고 2달 뒤 죽은 서방의 집안이 6년 동안 감추어온 거짓말은 옥연의 뱃속에서 뛰기 시작한 작은 맥 하나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윤씨성을 가진 여인이 있었다. 18에 이 고을 이참봉댕 아들 경수에게 시집을 간 그녀는 시집 온 지 6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것이 옥연의 죄목이었다. 시아버지 이참봉이 안채문 앞을 서성이며 눈총을 보내는 가닥이었고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날마다 한숨을 내쉬는 이유였다. 옥연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게 되었다. 죄목을 따지기도 전에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몸에 배었다. 혼인 첫 해만 하여도 경수는 옥연에게 다정한 사람이었다. 봄이면 함께 뒷산에 올라 진달래를 꺾어주기도 하고 밤이면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러나 2년째부터 경수의 낯빛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옥연은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흠이 있어서라 여겼다. 언젠가 옥연이 조심스레 물은 적이 있었다. 서방님, 제가 무엇을 서운하게 해드렸는지요? 경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 하였으나 눈빛에는 늘 무언가를 숨기는 그늘이 있었다. 옥연은 그 그늘의 정체를 혼인한 지 9해 가까이 지나서야, 그것도 경수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알게 될 것이었다. 무렵 옥연은 시집을 오기 전 친정에서 보내던 시절을 가끔 떠올리곤 하였다. 친정어머니가 딸의 혼인을 앞두고 손수 지어주신 저고리, 그리고 이 집안으로 시집오던 날 가마 안에서 두근거리던 그 마음. 그때는 이런 세월이 기다리고 있을 줄 짐작도 하지 못하였다. 동이 트기 훨씬 전이면 옥연은 어김없이 눈을 떴다. 몸이 먼저 알았다.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치마를 여미는 사이 하늘은 아직 먹빛이었다. 아쿠니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고 나물을 무치는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다. 정씨 부인은 동이 트기 전에 아침상이 갖춰지지 않으면 반드시 한마디를 하였다. 미역국, 김치, 나물 3가지, 달걀찜. 미역국이냐? 이 집 며느리는 어쩜 이리 매일이 똑같노? 옥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6년 동안 옥연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 집 모든 허물을 떠안았다. 반찬이 짜도 미안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미안하다고 하여야 하는 삶이었다. 옥연의 몸종순이만이 가끔 부엌에서 몰래 옥연의 손을 잡아주며 아씨, 너무 마음 쓰지 마셔요 하고 속삭이곤 하였다. 순이는 옥연이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데리고 온 몸종으로 이 집에서 옥연의 속내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밤이면 순이가 몰래 옥연의 방에 들어와 발을 주물러 주기도 하였다. 아씨, 어릴 적에는 참 밝으셨는데. 순이가 그리 말할 때마다 옥연은 그저 웃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옥연이 아직 댕기머리를 띠던 시절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다. 친정에서 옥연이 냇가에서 물장난을 치다 넘어져 울면 순이가 먼저 달려와
무릎에 흙을 털어주던 시절이었다. 시집을 온 뒤로 순이는 옥연보다 먼저 이 집의 눈치를 살피는 법을 배웠다. 정씨 부인이 조금이라도 언짢은 기색을 보이면 순이가 재빨리 나서서 상위의 반찬을 바꾸어 놓거나 말을 돌렸다. 그런 순이의 마음씨 심의가 없었다면 옥연은 6년을 버티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이 집에는 또 한 사람, 이참봉탱에서 30년 넘게 부려온 늙은 하인 막세가 있었다. 막세는 경수가 어릴 적 낙마하여 크게 다쳤을 때 그를 업어나른 사람이었고 그날 이후 경수의 몸에 남은 흉터를 알고 있는 유일한 하인이었다. 옥연이 부엌에서 나무람을 들을 때마다 막세는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옥연은 오래도록 알지 못하였다. 다만 어느 날 우연히 막세가 장독대 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왜 우느냐 물으려 하였으나 막세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였다. 2해가 되도록 아직 소식이 없다니 참 딱하구나. 그해 추석 온 집안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먼 친척 아주머니가 옥연을 흘끗 보며 그리 말하였다. 옥연은 웃는 낯을 잃지 않아야 하였다. 며느리가 낯빛을 흐리면 그것도 흠이 되는 집안이었다. 차례가 끝나고 이참봉이 지나가듯 한마디를 던졌다.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원 말이 옥연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다. 방으로 돌아와 옥연은 소리 없이 울었다. 순이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물 한 대접을 떠다 놓고 갔다. 오후에는 은내 의원을 찾아갔다. 이미 31번도 넘게 간 곳이었다. 의원은 언제나 같은 말을 하였다. 부인의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마음을 편히 근심을 덜어보시오.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말이 그렇게 무겁게 들릴 줄 몰랐다. 저녁이 되어 경수가 사랑채에서 건너오면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형식적이었다. 오늘 의원에 갔다 왔느냐?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좀 더 노력해보아라. 경수는 딱히 옥연을 핍박하지는 않았다. 다만 거리가 있었다. 합방도 드물었고 옥연이 몸을 가까이 하려 하면 경수는 슬며시 몸을 뒤로 물렸다. 언젠가 옥연이 무심코 경수의 허리춤, 흉터를 만진 적이 있었다. 경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뿌리쳤다. 흉터가 무엇이냐 여쭈었으나 경수는 어릴 적 낙마한 흔적일 뿐이라 얼버무렸다. 옥연은 그 순간 경수의 눈에 스치던 두려움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였다. 경수가 어릴 적 낙마하여 크게 다쳤을 때 그를 치료한 이는 이 고을 사람들의 겸을 오래 돌보아온 늙은 의원이었다. 날 경수는 허리 아래를 크게 다쳐 열이 며칠이나 내리지 않아 온 집안이 마음을 졸였다고 하였다. 옥연은 그 사실을 훗날에야 그것도 경수가 죽고 난 뒤에야 알게 될 것이었다. 3년째 되던 해 역고을에 아이를 잘 본다는 의원이 있다 하여 그곳도 다녀왔으나 같은 말을 들었을 뿐이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니 부인은 그저 몸을 편히 하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옥연은 나귀 등에서 몇 번이고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였다. 이상이 없다는데 어찌하여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인가?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연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4년째가 되었을 때 옥연은 무릎을 꿇고 경수에게 물었다. 서방님, 혹시 저에게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실 것이 있으십니까? 경수가 옥연을 바라보았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냥 기다려보자. 그것이 전부였다. 날 밤 옥연은
혼자 방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경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지만 그 생각을 스스로 지워버렸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남편이 그런 것을 숨길 리 없다고 되뇌었다. 겨울 어느 밤 옥연은 우연히 사랑채 쪽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다. 목이 말라 물을 뜨러 나가는 길이었다. 막새가 낯선 노인 한 사람을 은밀히 안으로 들이고 있었다. 옥연은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어릴 적 상처가 깊었으니 살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인의 목소리였다. 이참봉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부디 이 일은 아무에게도, 옥연이 저도 모르게 마루를 밟는 소리를 내자 방문이 벌컥 열렸다. 이참봉이 노인을 서둘러 내보내며 소리쳤다. 아무 일도 아니다. 어서 물러가거라. 옥연은 급히 몸을 돌려 안채로 돌아왔으나 심장이 쿵쿵 뛰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방금 들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으나 감히 그 짐작을 끝까지 밀고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옥연은 앞것이 앞에서 타다 남은 종이 조각을 발견하였다. 사람의 손글씨였으나 글자를 알아볼 수는 없었다. 경수는 그날 하루 종일 옥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저녁상을 물릴 때도 경수는 젓가락을 든 채 옥연 쪽을 보지 못하였다. 5년째 되던 해봄이었다. 이참봉이 정씨 부인과 함께 안채로 건너와 말하였다. 옥연아, 너와 경수가 혼인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으나 아직 소식이 없구나. 더 기다리다가는 이 집안의 대가 끊길 터이니 먼 친척 집안의 어린 사내 아이를 양자로 들여 경수의 뒤를 잇게 할 생각이다. 옥연이 의원들은 제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 하였다고 조심스레 말하자 이참봉은 낯빛을 굳히며 말을 잘랐다. 더 캐물을 것 없다. 그리 알고 있거라. 정씨 부인은 끝내 옥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방을 나섰다. 날밤 옥연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였다. 사랑채에서 엿들은 늙은 의원의 말과 경수의 허리춤에 남은 흉터가 자꾸만 떠올랐다. 이 집안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처음으로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렸다. 이듬해 밤 경수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옥연은 3년 가까이 상복을 입고 모든 예를 다하였다. 상을 마치는 날이 다가오자 이참봉이 입을 열었다. 옥연아, 네 나이 아직 젊다. 하나 상을 마친 뒤에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절개를 지키는 것이 도리이니 제가는 입에 담지 말거라. 대신 별당의 거처를 마련해 줄 터이니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며 평생 이 집안의 사람으로 남아라. 말을 듣고 옥연은 가슴에 돌이 얹히는 것 같았다. 절개를 지킨다는 말은 겉으로는 예우였으나 실은 상을 마친 뒤에도 별당에 가두어 평생 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었다. 옥연은 알지 못하였으나 속에는 다른 사정이 있었다. 옥연이 시집을 때 친정에서 딸려보낸 논면 마지기가 있었다. 그것은 본디 옥연의 것이었으나 이참봉이 몇 해 전 빚을 갚느라 그 문서를 몰래 전당 잡혀놓은 뒤였다. 옥연이 제가하거나 이 집을 떠나면 문서를 돌려달라 할 것이고 그리 되면 눈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이 드러날 판이었다. 그래서 이참봉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옥연을 이 집 안에 가두어 두어야만 하였다. 3년상을 마친 이튿날 옥연은 정씨 부인께 말씀을 드렸다. 별당으로 들기 전에 인근 산사에
올라 죽은 서방의 명복을 빌며 사흘 동안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것마저 막을 명분이 없었다. 그래, 다녀오너라. 순이를 데리고 가거라. 순이는 실은 며칠 전부터 이 집안이 옥연을 별당에 가두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아씨, 이번에 나가시면 어쩌면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순이가 조용히 글이 일렀다. 순이는 옥연이 시집 올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기에 옥연의 낯빛만 보아도 무슨 일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작은 보따리 하나씩 들고 옥연과 순이는 나귀를 빌려 산길을 올랐다. 갈수록 사람의 자취가 줄고 길은 깊어졌다. 산기슭의 산지기 초막 앞에 이르렀을 때 순이가 돌부리를 잘못 디뎌 발목을 접질렸다. 초막을 지키던 늙은 노파가 부은 발목을 살피고는 며칠은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아이는 내가 돌볼 터이니 걱정 말고 다녀오시오. 순이는 옥연의 손을 꼭 잡았다. 아씨, 사흘 뒤 이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소인은 이 노파의 보살핌을 받으며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옥연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으나 순이를 산지기 노파에게 맡기고 홀로 남은 길을 올랐다. 두려움보다 더 크게 밀려온 것은 시집 온 뒤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는다는 낯선 해방감이었다. 해질 무렵 옥연은 산중턱의 작은 절에 닿았다. 청원암이라는 이름의 암자였다. 입구에서 한 스님이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다. 사흘만 묵어가며 죽은 남편의 명복을 빌고 싶다 청하였더니 스님이 고개를 들었다. 물론입니다. 이런 산중까지 혼자 오셨으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 봅니다. 스님은 40노쯤 되어 보였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고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다. 법명은 해관이라 하였다. 다른 스님들과 행자들은 마침 아랫마을 큰 절에서 열리는 제에 참례하러 며칠 전 내려갔다고 하였다. 스님이 옥연을 여인들을 위한 객밤으로 안내하였다. 저녁 공양은 유씨의 들터이니 그전까지 편히 쉬라 하였다. 저녁 공양은 보리밥과 나물 몇 가지, 된장국이 전부였으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였다. 스님은 부인이라 부르며 예를 갖추었고 옥연은 스님이라 답하였다. 부인께서는 먼 길을 오셨습니까? 조용한 곳이 그리워져서 왔습니다. 바쁜 것과 마음이 편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옥연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같았다. 밥그릇을 다 비우고도 옥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더 캐묻지 않고 그저 기다려준 것은 시집 온 뒤 처음이었다. 밤이 되자 암자는 더욱 고요해졌다. 옥연은 방 안에서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읍내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하늘 가득하였다. 서러움보다는 안도감 같은 눈물이 났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묵학 소리에 잠이 깬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다. 이튿날 아침 공양 후에 옥연은 법당에 들어갔다. 부처님, 저는 불법을 아는 몸도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기도는 꼭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면 그것이 다 기도입니다. 뒤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옥연은 6년 동안 아이가 없어 시댁에서 구박을 받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3년 상까지 모두 마쳤으나 이제는 별당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부인께도
구인의 삶이 있는 법입니다. 스님이 그리 말하였다. 그동안에는 늘 경수의 아내로서 정씨 부인의 며느리로서 그런 역할로만 살아왔는데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다. 점심 공양 후 옥연은 절 뒤편에서 스님이 장작을 패는 동안 마른 나뭇가지를 한 대 모았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산을 내려가면 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별당 안에 귀신이 될 것입니다. 스님이 도끼를 내려놓고 옥연을 바라보았다. 눈빛에서 옥연은 스님이 자신의 처지를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산채로 묻히는 일로 이해하였음을 알아차렸다. 부인, 그리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남이 파놓은 무덤에 제 발로 들어갈 까닭이 없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날 저녁 옥연이 법당 한쪽에서 스님이 건네준 경전을 읽고 있는데 책갈피 사이로 아이의 멀리를 묶던 작은 댕기 하나가 떨어졌다. 스님이 급히 그것을 집어들자 옥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님은 한참 침묵하다 대답하였다. 딸아이의 것입니다. 8년 전 헤어질 때부터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입니다. 그 순간 옥연의 가슴이 찡하였다. 스님에게도 이런 아픈 사연이 있었구나. 몇 달 전 그 아이를 몰래 찾아가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편지라도 주고받게 해달라 청하였으나 어미 되는 사람이 매몰차게 거절하였다는 이야기도 그날 들었다. 이제 다 자라 낯선이가 나타나 아이의 삶을 흔드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겠지요. 스님이 그리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산문 안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문 안에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속세를 떠돌고 있었지요. 옥연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하였다. 이 사람도 나처럼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칠 곳을 찾고 있었구나. 사흘 날이었다. 옥연이 산을 내려가기로 한 날이었다. 아침부터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스님과 함께 오솔길을 걷던 옥연이 말하였다. 여기 와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결당으로 돌아가기가 두렵습니다.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옥연은 생각하였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고요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슬픈 사연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오시가 지날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가벼운 빗방울이었는데 점점 새어졌다. 신시가 되자 갑자기 하늘이 검어지더니 폭우가 쏟아졌다. 천둥 소리까지 들렸다. 산길이 위험하여 오늘 내려가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스님이 그리 말하였다. 산기슭 초막에서 순이가 이 빗줄기를 보고 옥연이 오늘 내려오지 못할 것을 짐작하리라 여기며 옥연은 걱정을 접었다. 비는 더욱 거세져서 절마당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였다. 법당 지붕에서도 물이 새기 시작하여 두 사람은 함께 그릇들을 받쳐놓았다. 물방울이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제각각의 음으로 법당을 가득 채웠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스님의 낯빛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있었다. 옥연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스님은 마음속으로 계율을 몇 번이고 되새기고 있었다. 산문에 든 자는 마땅히 마음을 다스려야 하거늘 어찌하여 자꾸만 저 여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는가. 이것이 그저 지나가는 연민인가 아니면 8년 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미련이 엉뚱한 자리에서 되살아나는 것인가. 딸아이를 다시 찾아갔다가 내쳐진 그날 이후로 스님의 마음 속에는 늘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구멍이 있었다. 구멍을 이 낯선 여인에게서 메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스님은 몇 번이고 자신을 다잡았다. 이것은 아니 될 일이다. 그렇게 되뇌면서도 그릇을 받쳐놓는 손이 자꾸만 옥연의 손 가까이로 향하였다. 그릇을 다 받쳐놓은 뒤 스님이 옥연을 객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세찬 바람에 객방문이 벌컥 열렸다. 스님이 문을 닫아주려다 부서진 문틀나무에 손을 베었다. 옥연이 급히 그 손을 감쌌다. 피가 흐르는 손이었다. 옥연은 옷고름을 찢어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 상처를 동여매는 옥연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스님도 그 떨림을 느꼈는지 숨을 죽였다. 그 손을 감싸 쥔 채로 한참을 마주 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연이어 울렸고 방 안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다 마침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스님이 나지기 말하였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부인, 이 손을 놓아주십시오. 옥연이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오늘 밤만은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과부도 아닌 제 이름으로 있고 싶습니다. 스님이 다시 무어라 말하려 하였으나 옥연이 먼저 그의 옷깃을 붙잡았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 폭우가 쏟아지는 그 밤에 두 사람의 외로움이 뒤엉겼다. 옥연은 새벽 일찍 잠에서 깬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스님이 먼저 말하였다. 제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였습니다. 옥연은 스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였다.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하였다. 이 길로 산문을 나가 부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곳을 정리하고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부인을 이대로 혼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옥연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우리 둘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밤을 무슨 언약으로 만들지는 말아주십시오. 저는 별당으로 돌아가야 하고 스님은 이곳에서 스스로 갈 길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온전한 일입니다. 스님이 한참 붓을 들어 편지를 쓰다가 이내 찢어버렸다. 무슨 말을 적어도 지금의 마음은 훗날 다르게 읽힐 것이었다. 대신 종이 한 장에 짧은 글을 적어 옥연에게 건넸다. 먼 물음에도 뜻이 있고 떠남에도 용기가 있다. 옥연은 그 종이를 옷고름 깊숙이 넣었다. 아침 공양은 거의 대화 없이 지나갔다. 옥연은 서둘러 보따리를 챙겨 산을 내려왔다. 산기슭 초막에서 기다리던 순이가 옥연의 낯빛을 살피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으나 옥연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옥연은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았다. 그러나 두 번의 달거리가 지나도록 몸에 소식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산길을 오르내리며 몸이 상할 타시려니 여겼다. 그러나 입맛이 없고 자꾸만 졸음이 쏟아지는 날이 이어지자 옥연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옥연은 몰래 이 고을의 의녀를 청하였다. 사대부가 부인들의 몸을 진맥하러 다니는 여인이었다. 의녀가 맥을 짚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태맥이 분명합니다. 2달 남짓된 듯하니 몸을 각별히 아끼십시오. 근 순간 옥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다. 6년 동안 아무리 애써도 안 됐는데 단 한 번으로 그날 밤 옥연은 은비녀를 넣어두던 작은 함을 정리하다가 그 밑바닥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하였다.
혼인하던 날 경수가 손수 꽂아주었던 그 은비녀였다. 날은 설레는 얼굴로 우견의 멀리에 비녀를 꽂아주던 경수였다. 그 설렘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종이를 펼치니 경수의 필체였다. 끝내 전하지 못한 편지였다. 오견 보시오. 나는 혼인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 어릴 적 낙마하여 크게 다친 뒤 의원이 훗날 후사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 일렀던 것을 아버님께서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 혼사가 깨지고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내게 함구를 명하셨소. 나는 몇 번이고 그대에게 사실을 고하려 하였으나 그대가 탕약을 삼키고 침을 맞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소. 처음에는 언젠가 말할 수 있으리라 여겼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대의 지난 세월을 모두 헛것으로 만들어버릴 말을 내 입으로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소. 미안하오. 이 편지를 혼인하던 날 내가 그대에게 꽂아준 은비녀 아래에 감추어 두어. 언젠가 그대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나를 용서하려 하지 말고 부디 다시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오. 그대는 처음부터 아무 잘못이 없었어.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오견의 손이 떨렸다. 6년 동안 자신이 마신 탕약, 자신이 받은 침, 자신이 흘린 눈물이 모두 처음부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오견은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눈물이 뚝뚝 떠져 종이를 적셨다. 원망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허탈함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토록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그토록 매일 새벽 눈을 뜨고 그토록 매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며칠 후 순이가 조심스레 오견을 불러 안채 깐에서 우연히 찾은 문서 하나를 내밀었다. 아씨, 이것 좀 보십시오. 깐을 정리하다가 낡은 궤장 밑바닥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견이 친정에서 가져온 논의 전당 문서였다. 이참봉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를 보니 경수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의 것이었다. 오견은 그제야 이 집이 자신을 별당에 가두려 한 진짜 까닭을 깨달았다. 절개를 지킨다는 말은 핑계였을 뿐 실은 자신의 눈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순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씨, 이 땡 어른들이 아씨를 별당에 가두려 하신 것도 다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씨가 떠나시면 이 문서를 돌려달라 하실 터이니. 오견은 늙은 의원을 수소문하여 찾아갔다. 몇 해 전 밤에 사랑채로 은밀히 불려갔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노인은 처음에는 모른다 하였다. 소인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오견이 경수의 편지를 보이자 노인의 낯빛이 흔들렸다.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그때 이참봉 나리께서 절대 발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경수 도련님께서 낙마한 뒤 크게 다치신 것도, 날 후사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 말씀드린 것도 모두 사실입니다. 소인은 그저 나리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증언을 듣고서야 오견은 확신하였다. 오견은 이참봉과 정씨 부인 앞에 편지와 문서를 내놓았다. 이 편지는 서방님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소인이 시집을 때 가져온 논의 전당 문서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참봉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다만 편지에 적힌 것만을 마지못해 인정하였다. 경수가 그리 알고 있었을 뿐이다. 논문서에 대해서는 나는 아는 바가 없다. 그는 끝까지 발뺌하려 하였다. 오견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이 도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태거른의 도장이 분명하온데 어찌 모르는 일이라 하십니까? 이참봉은 대답하지 못하고 헛기침만 하였다. 그러나 정씨 부인이 옥연의 편지와 순이가 찾은 문서를 번갈아 보다가 손을 떨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영감, 이제 그만하세요. 논을 전당 잡힌 것도 별당에 가두려 한 참 뜻도 모두 영감의 뜻이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아이 앞에서 낯을 세우려 하십니까? 자리에서 이참봉은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였다. 방 안에는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옥연은 그 침묵 속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안 어른들이 자신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옥연을 진맥하러 왔던 의녀의 모습을 집안 하인 하나가 이참봉에게 알린 모양이었다. 며칠 뒤 이참봉은 정씨 부인에게 태를 편안하게 하는 약이라며 안태탕한 그릇을 옥연에게 하였다. 정씨 부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몸도 성치 않은데 이것이라도 마셔두라며 그릇을 내밀었다. 마침 다시 맥을 살피기로 한 날 찾아온 의녀가 약 냄새를 맡고는 급히 옥연의 손을 막았다. 잠시만요. 이 안에는 태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약재가 섞여 있습니다. 절대 드셔서는 안 됩니다. 정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영감이 태를 편안하게 하는 약이라 하여 가져다 준 것이요. 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약그릇을 내려놓았다. 그제야 자신마저 이참봉의 손에 이용당하였음을 깨달은 얼굴이었다. 옥연은 자신과 뱃속의 아이가 단순히 쫓겨나는 것을 넘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런데 이참봉이 한 발 앞서 움직였다. 옥연이 논문서와 편지를 손에 쥔 것을 알아챈 그는 그녀가 관아에 소를 올리기 전에 먼저 손을 쓰기로 하였다. 관아에 사람을 보내어 며느리가 3년상을 마치기도 전부터 외간 사내와 정을 통하였다는 거짓 죄목으로 소장을 넣은 것이었다. 옥연이 무슨 말을 하여도 그 죄목 하나로 신빙성을 잃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소식을 들은 정씨 부인이 그날 밤 몰래 옥연을 찾아왔다. 그동안 미안하였다.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정씨 부인은 뒷문의 빗장을 손수 열어주고 순이에게 약간의 은자를 건네었다. 옥연아, 관아 사람들이 오면 나는 네가 친정 쪽으로 갔다 하마. 그러니 너는 반대쪽 산길로 가거라. 옥연은 경수의 편지와 전당 문서를 막세에게 건네었다. 막세는 두 문서를 품속 깊숙이 감추고 반드시 문중 어른들께 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순이는 옥연의 겉옷을 걸치고 큰 길로 나서려 하였다. 옥연이 다급히 그 손을 붙잡았다. 순이야, 위험한 일이다. 나 하나 때문에 네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순이는 눈물을 삼키며 웃었다. 아씨, 소인은 아씨 없이는 이 집에 남아도 살 곳이 없습니다. 소인이 아씨 행세를 하며 큰 길로 갈 터이니 아씨는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순이가 먼저 어둠 속 큰 길로 나서자 막세는 옥연을 반대쪽 산길로 이끌었다. 이 산길로 가면 관아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인이 서방님을 업어나르던 그 길입니다. 막세가 그리 말하였다. 옥연은 그제야 오랫동안 자신에게 고개를 돌리던 막세의 눈빛이 무엇이었는지 알았다. 그는 이 집안의 비밀을 가장 오래 알고도 말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있었다. 두 사람은 밤새 산길을 걸어 고울 경계를 넘었다. 발이 부르트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옥연은 배를 감싸쥐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막새가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아씨,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고 다독였다. 겨우 숨을 돌리고 나서야 옥연은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청원함에서 보았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었다. 며칠 뒤 막새는 경수의 편지와 전당문서, 늙은 의원의 증언을 모아 문중 어른들 앞에 내놓았다. 문중 회의가 열려 이참봉은 양자를 드리려던 계획을 취소당하고 전당 잡힌 논을 되찾아 옥연에게 돌려주라는 명을 받았다. 또한 문중 어른들은 막쇠와 순이 늙은 의원을 데리고 관할을 찾아가 옥연이 3년상을 모두 마친 뒤에야 산사로 떠났다는 사실과 이참봉이 머느리의 재산을 가로채고 입을 막으려 거짓 소장을 넣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원님은 옥연에게 내려졌던 추포를 거두고 이참봉의 소장을 물리쳤다. 이참봉은 문중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하였다. 그는 문중과 관아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자식의 흠을 감추려던 일이 오히려 집안 전체에 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 이참봉은 다시는 집안일에 나서지 못하였다. 정씨 부인은 뒷문을 열어준 일을 두고 이참봉에게 축원을 받았으나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옥연은 그 소식을 듣고도 미워하거나 통쾌해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잘못 놓였던 것이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라 여겼다. 옥연은 이웃 고을에 찌바느질 집 뒷방을 얻어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하였다. 나와 문중의 일이 마무리된 뒤 보름쯤 지나 순이가 옥연이 머무는 방을 찾아왔다. 날 큰 길로 달아나다가 이참봉의 사람들에게 붙잡힐 뻔하였으나 산기슭 초막으로 몸을 피한 뒤 막새와 함께 문중 앞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일을 증언하였다고 하였다. 아씨, 이제야 왔습니다. 옥연은 순이를 끌어안고 오래도록 놓아주지 못하였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밤을 넘기지 못하였을 것이다.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소희는 그저 아씨를 따라온 것뿐입니다. 날부터 순이는 다시 옥연의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낯선 고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웠다. 한 번은 저자에서 옛 시댁 쪽 먼 인척과 마주쳐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일도 있었다. 여자가 그 상중에 행실을 더럽혔다던 머느리라지. 옥연은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나쳤다.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죄도 이 집안이 감춘 거짓도 자신의 몫이 아니었다. 사실 하나로 옥연은 다시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밤마다 핏바느질을 하며 등잔불 밑에서 조는 날이 많았다. 손끝이 갈라지고 눈이 침침해질 때도 있었다. 그래도 뱃속의 아이가 발로 찰 때마다 옥연은 다시 힘을 냈다. 옷고름에 넣어두었던 종이를 꺼낸 것도 그 즈음이었다. 먼 물음에도 뜻이 있고 떠남에도 용기가 있다. 글을 읽고 나서 옥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배가 제법 나온 몸으로 임신 7개월째가 되었을 때 옥연은 결국 그 산사로 다시 향하였다. 예전보다 훨씬 힘든 길이었다. 배가 나온 몸으로는 산길이 쉽지 않았다. 중턱짐에서 숨을 고르려고 잠깐 멈추었다. 아래로 고을이 내려다 보였다. 작아 보였다. 7개월 전과 똑같은 길이었는데 옥연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절망과 두려움을 안고 왔다면 이번에는 감사와 복잡한 마음을 안고 온 것이었다. 해질 무렵 청원함에 닿았다. 스님이 마당에서 옥연을 발견하고는 배가 나온 모습의 표정이 변하였다. 부인, 오셨습니까? 두 사람 모두 한참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옥연은 방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바람과 곱게 갠 가사를 보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님이 말하였다. 실은 그날 이후로 줄곧 산문을 나갈 것인지 미내왔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 마침내 큰절의 속인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올렸습니다. 부인을 다시 뵙기 전부터 내린 결정입니다. 그동안 겸을 베껴 팔며 산을 내려갈 노잣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듣고서야 옥연은 이 사람의 결심이 자신이 뱃속에 아이를 지녔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설마 저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신 것입니까? 옥연이 물었다. 부인 때문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날밤 폭우 속에서 부인을 안았을 때 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더는 이곳에 숨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옥연이 조심스레 그동안의 일을 전하였다. 시아버님의 계략, 편지와 문서의 발견, 안택탕에 섞인 약재, 그리고 도망치던 밤의 일까지.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며 들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아이는 혹시 제 아이입니까?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 스님의 아이입니다. 옥연이 솔직하게 답하였다. 날밤 두 사람은 법당 앞 마루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명은 강도원이라 하였다. 8년 전까지는 글을 배운 사람으로 거에 여러 번 낙방한 끝에 벗의 빗보증을 서주었다가 그 벗이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가산을 모두 날렸다고 하였다. 아내가 딸 소양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고 처음엔 반대하였으나 아이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다는 아내의 말이 옳다 여겼다고 하였다. 때나는 아이를 위한다는 말로 내 비겁함을 덮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어 그것이 최선이라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몇 달 전 소향을 몰래 찾아갔던 것도 아이를 데려오려던 것이 아니라 얼굴 한번 보고 편지라도 주고받고 싶었던 겉둔이었다고 하였다.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달빛 아래 그 눈물이 빛났다. 스님이 옥연의 배에 손을 조심스럽게 올렸다. 아가야, 아비가 늦었구나. 이제부터는 평생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뱃속의 아이가 발로 찼다. 참말이십니까? 참말입니다. 이 아이가 아비 목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달빛 아래에서 곧 태어날 아이와 첫 만남을 가졌다. 도원은 산문을 나온 뒤에도 곧바로 옥연과 혼인하지 않았다. 파계승이라는 손가락질이 따라다녔다. 마을 서사에서도 글을 쓰려 하지 않았다. 저작거리에서는 부처님을 등진 자가 무슨 나드로 사느냐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남의 집 경전을 베껴 써주는 일과 책을 고치는 일로 겨우 입에 풀칠하였다. 방 한 칸을 얻어 홀로 지내며 하루가 멀다 하고 옥연이 지내는 곳으로 찾아와 부엌길을 거들고 물을 길어다 주었다. 도원은 옥연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가까이서 돌보며 지냈다. 그것이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에서인지 자신을 선택한 것인지 옥연도 처음에는 알 수 없었다. 옥연은 몇 번이고 속으로 물었다. 이 사람은 나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뱃속의 아이에게 죄스러운 마음뿐인가? 그러나
도원은 옥연이 힘들어하는 날이면 밤새 곁을 지켰고 산달이 다가오자 손수미역을 구해왔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는 모습을 보며 옥연은 서서히 마음을 놓았다. 한 번은 옥연이 넌짓이 모른 적이 있었다. 도원 날이 어찌하여 이리도 매일같이 오십니까? 도원이 잠시 머뭇거리다 답하였다. 처음에는 책임이라 여겼습니다. 하나 이제는 부인을 뵙지 못하는 날이 더 힘이 듭니다. 말을 듣고서야 옥연은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2달 후 옥연이 사내 아이를 낳았다. 진통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도원은 방문 앞에서 새벽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도원은 무릎을 꿇었다. 아이에게 이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바를 정 자를 써서 곧고 바르게 살라는 뜻이었다. 이정이 아직 강보에 쌓여있던 무렵 도원은 서책을 베껴 쓰고 헌책을 고치는 일감을 하러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았다. 한 서사 주인은 도원의 필체를 보고 감탄하다가도 그가 절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낯빛을 바꾸었다. 파괴한 줌을 어찌 믿고 이를 맡기겠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원은 아무 대꾸 없이 돌아섰다. 옥연은 그의 손끝에 남은 먹물 자국과 지친 낯빛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어떠하였는지 짐작하였다. 그래도 도원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정이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고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아이가 반년을 넘긴 뒤에야 2 사람은 이웃 몇 사람만 불러 작은 혼례를 올렸다. 옥연이 처음으로 서방님이라 부르자 도원은 잠시 눈을 붉히며 여보라고 답하였다. 이정이 첫돌을 맞이할 무렵 도원은 저잣거리 끝에 작은 점포 한 칸을 빌려 서사를 열었다. 처음에는 베껴 쓴 경전과 손질한 헌책 몇 견이 전부였으나 글을 읽지 못하는 이웃에게 편지를 읽어주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차츰 손님이 늘었다. 녹록지 않은 살림에도 이정의 첫돌에는 작은 돌상을 차렸다. 이정이 붓을 집어들자 도원이 한바구음을 지었다. 우리 이정이 글 읽는 사람이 되려나 봅니다. 처음에는 도원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이웃들도 그의 성실함과 정성을 눈여겨보고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다. 밤에 아이가 열이 오르면 도원이 먼저 일어나 의원을 찾아 뛰어갔다. 모습을 보며 이웃 안악들도 차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였다. 밤중에도 아이가 아프다는 집이 있으면 도원은 의원을 부르러 함께 뛰어가거나 약방문을 두드려 주었다. 그런 일이 거듭되자 이웃들은 그를 파괴승이 아니라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이정이 6살이 되던 해가을이었다. 서사 앞으로 19쯤 되어 보이는 처자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혹시 강도원이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도원이 놀라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소향이었다. 어릴 적 헤어졌던 딸, 이제는 다 자란 처녀가 되어 있었다. 도원의 솔에서 서책이 떨어졌다. 소향이 말하였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실은 절에 계셨었다고. 여러 해 전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도 어머니가 매몰차게 돌려보내셨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왜 어머니가 그리하셨는지 원망스러웠으나 지금은 이해합니다. 어머니도 두려우셨던 것이겠지요. 낯선 사내가 다 자란 딸의 삶에 갑자기 끼어드는 시 두려우셨을 겁니다. 도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소향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원망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한 번은 뵙고 싶었습니다. 그날 소향은 하룻밤만 머물다 돌아갔다. 옥연은 소향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성급히 다가서지도 않았다. 소향은 자신을 길러준 계부가 있었고 그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옥연은 그 자리를 넘보지 않으려 하였다. 소향이 떠나던 날 아침, 옥연은 소향의 손에 작은 노잣돈을 쥐어주며 말하였다. 언제든 마음이 내키면 다니러 오너라. 억지로 자주 올 것은 없다. 네가 편한 때에. 소향은 그 말에 조금 놀란 눈치였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강요받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아무것도 강요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후로는 이따금 편지가 오갔고 명절이면 잠깐씩 다니러 왔다. 소향이 다니러 올 때마다 옥연은 소향이 좋아하는 반찬을 물어 상에 올리고 함께 바느질감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그저 아주머니라 부르던 소향이 몇 해가 지나며 차츰 마음을 열었다. 어느 해봄 소향이 이정과 함께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일이 있었다. 옥연이 버선 발로 뛰어나가 소향의 무릎을 살피며 애를 태우던 그 모습을 보고서야 소향은 비로소 이 사람이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날 저녁 소향이 나지기 말하였다. 처음엔 어머님을 뭐라 불러야 할지 몰라 그냥 아주머니라 불렀는데 이제는 어머님이라 불러도 되겠는지요. 옥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소향아, 언제든지 소향을 키운 계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기에 소향의 친아버지와 연을 잇는 것을 굳이 막지 않았다. 오히려 소향이 도원의 집에 다녀올 때마다 잘 다녀왔느냐 물어봐 주는 사람이었다. 몇 해가 지나 소향이 혼이 날 나이가 되었을 때 집안이 함께 혼수를 마련해 주었다. 소향의 혼례날 옥연은 신부의 족두리를 매만져주며 말하였다. 얘야, 살다가 힘든 일이 있거든. 먼 물음에도 뜻이 있고 떠남에도 용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소향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하였으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오래전 청원함 포구 치던 밤이 지나고 스님이 옥연에게 건네주었던 그 종이 조각의 글귀였다. 이제 그 말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었다. 어느 저녁 소향과 이정, 도원과 옥연 그리고 순이까지 5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았다. 나물 반찬 몇 가지와 된장국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으나 어느 산의 진미보다 풍성하게 느껴졌다. 이정이 소향의 빈 그릇에 나물을 덜어주며 웃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순이 아주머니까지 모두 한자리에 있으니 참 좋습니다. 소향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고 순이는 눈시울을 붉혔다. 옥연은 밥그릇을 앞에 두고 잠시 손을 멈추었다. 청원암 객방에서 처음 받았던 그 소박한 밥상이 떠올랐다. 그때는 알지 못하였다. 밥 한 그릇이 훗날 이런 밥상으로 이어질 줄은 그 포구치던 밤이 옳았던 것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누구에게도 그것을 운명이라 변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 생겨난 생명과 서로의 상처 앞에서 다시는 도망치지 않기로 하였을 뿐이다. 옥연이 되찾은 삶은 잘못이 복으로 바뀐 삶이 아니라 남이 씌운 죄와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비로소 별하게 된 삶이었다. 별당에 갇혀 평생을 산 채로 묻혀 지낼 뻔하였던 운명에서 옥연은 스스로 걸어나왔다. 이참봉이 씌우려 하였던 죄, 경수가 미쳐
고하지 못한 잘못, 그리고 자신이 포구치던 밤에 내린 선택. 이제 옥연은 그 세 가지가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이가 씌운 죄는 다른 이의 몫으로 돌려두고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만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될 일이었다. 도원 또한 마찬가지였다. 8년 동안 산문 안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것은 계율도 아니었고 참회도 아니었다. 저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소향에게 다하지 못하였던 아비 노릇을 이정에게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 모두에게 이제라도 곁에 있는 아비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도원이 뒤늦게 깨달은 책임이었다. 소향이 다니러 올 때마다 도원은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이정에게는 아비로서 매일의 곁을 지켰다. 두 가지 모두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어느 날 저녁 소양이 다니러 왔을 때 이정이 누나의 소매를 붙잡고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 조르는 모습을 보며 도원은 가만히 눈물을 훔쳤다. 아이가 저리 다정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될 줄은 처음 산문에 들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6년 동안 옥연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죄송합니다였다. 이제 그 밥상 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맙습니다 였다. 순이가 이정에게 밥을 더 떠주며 웃었고 소향이 옥연의 잔에 물을 채워주었다. 도원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지기 말하였다. 부인, 우리가 이리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옥연이 웃으며 답하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는 무엇이 제 몫이고 무엇이 아닌지 압니다.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바람이 불어왔다. 등잔불이 잔잔히 흔들렸다. 59의 밥상 위로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졌다.